안녕하세요. 17강 60회의 이승민 강사님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오신 분, 네, 환영합니다. 블로그 예. 핵심 요소 세 가지, 네, 여러분들한테 전해주실 텐데, 강사님 너무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저녁에 이제 독서 모임 잠깐 하고, 여기 오후에 계속 이 강의 준비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짜리에서 블로그만 뽑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썼고, 아무튼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강 60회 재능기부, 우리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텐데요. 블로거가 되지 말고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자. 이승민 강사님,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 소개해 주신 손영복 강사님. 사실 개인적으로 손영복 강사님하고는 그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도 놀란 게, 왜 저를 추천해 주셨죠? 이렇게 놀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왔는지 참 묘한 인연 중에 제일 묘한 인연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제가 강의를.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사실 이렇게 30분짜리 강의를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 덕분에 딱 30분짜리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만 딱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릴레이 강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 신동선 원장님이라고, 네. 정신과 의사시기도 한데 독서법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 뇌신경과 연결해서 좀 약간 독특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강의를 들으시면 박동수 사장님이 지금 책을 드셨네요. 저도 그 크랩 독서법을 배웠는데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데요. 블로거라고도 하죠. 블로거가 되지 말고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에드리절트 대표이사 이승민 강사님이시고요.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책을 쓰셨어요. 사실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마케팅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거든요. 오늘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직 고등학교 사회교사였습니다. 사회교사에서 블로그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비법이 궁금하고요. 140만 명, 14만 명도 아니고 140만 명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세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이승민 강사님을 향해서 여러분 엄지척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지척. 질문을 좀 일찍 받았으면은 사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했을 수 있었는데 질문을 조금 늦게 정리를 받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보니까 강의에 대부분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혹시 제가 까먹으면 사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그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자기도 하고 현재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들 하려고 하는 블로그 마케팅만 쭉 추출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페이스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페이스북을 많이 안 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마케팅 경력보다 교사 경력이 더 깁니다. 10년 정도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많이 온라인 이것저것 손대가지고 계속 뭐 잘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막 사용하고 이제 진짜 폭발하던 시기에 그 시기에 페이스북을 처음 해서 뭐 페이스북 마케터인 줄도 모르고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는데
거기서 성과가 나면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만두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 별명이 노년역 등대였습니다. 매일 우리 사무실에 불 켜져 있다고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새벽 4시 31분에 이렇게 제 사무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찌 보면은 교사 경력이 더 길고 마케팅 업이 길지 않았지만 좀 빠르게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그 기술과 어떤 효율성 뭐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밑을 깔아주는 거는 어떤 그 지속하는 에너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모르게 이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됐던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교사하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게 되냐 하는데 반대로 교사하면서 교사의 어떤 경력이 마케터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전달받는 정보는 두 가지가 복합돼서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라고 했을 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하고 오타인데 메시지가 혼합돼서 우리가 그걸 복합된 정보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훨씬 중요한 게 메신저라는 거예요.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어찌 보면 사기 뭐 이런 경험도 많은 그런 불신이 가득한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지간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일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흔히 이거 이제 설계한다고 하는데 마케팅 좀 약간 이상한 말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을 설계한다고 해요. 마케터들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설계당하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게 됐죠.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좋았느냐 하면 일단 마음만 먹으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이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도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마케팅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핵심 도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이 저한테 니즈를 말하다 보니 그런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마케팅 공부는 끊임없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훨씬 안정적인 수익 구조, 일반적인 사업 구조에 비해서 매월 월 단위로 이제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안정적인 약간 멤버십 비즈니스 형태의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 사실 오늘 블로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잘하려면은 역지사지의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냥 고객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평균이 30점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느냐? 제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다 말해줬으니까 애들은 다 기억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걔네들의 관점으로 시험 문제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교사의 관점 을 버리고 학생의 관점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박자 실험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박자 맞추면서 이 노래를 맞춰보라고 하는데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다 이 노래를 너무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치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 고객이 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강의를 하는 강사라면 이 강의가 필요한 어떤 수강생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언어로 내가 자꾸 마케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좀 설명이 불친절한 면이 있어요. 제가 마케팅 컨설팅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환자들은 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은 이거 모를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원장님이라고 치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랑 뭐 어떤 임플란트가 차이가 있는데요. 막 이런 거 넘어가요. 그러면 그 둘 차이가 뭔가요? 바로 물어볼 때 이러면서 이제 한 단계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내가 판매자의 관점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언어를 잘 못 써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블로그를 쓸 때도 그런 식의 친절한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컨셉은.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주제가 블로그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먼저 블로그 마케팅을 얘기하기 전에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블로그 좋아요 1000개, 댓글 1000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팔로워를 빨리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블로거가 되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 블로거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질문이 맞아요. 어떻게 하면 팔로워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리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세요. 자, 블로거가 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내 루틴을 하기 위해서 맨날 뭐 매일매일 글쓰기 1일 1포스팅을 하는 어떤 내 루틴을 정하기 위해서라는 분이 계시고요. 또 글쓰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1인 기업가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블로그에 좋은 글을 써서 팔로워가 늘어나면 내가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내 글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한평생 되게 힘들게 이제 직장 생활 하셨다가 은퇴하신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시려는 분이 더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시작하는 블로거 분들 중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체험단 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블로그 하면은 무료로 뭐 맛있는 것들 먹으러 다닐 수 있고 또 상품 같은 거 협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해도 내가 소소하니 괜찮다. 진짜 기저귀 값만 벌자 뭐 이런 분들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 블로거가 되겠다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의 관점은 좀 다르죠. 그냥 마케터는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팔 것이 있는데 그걸 더 잘 팔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자, 블로거는 블로그가 목적이죠. 근데 블로그 마케터는 블로그가 수단입니다. 블로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블로그는 도구예요. 이 블로그가 내 블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많아지고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세지고 지수가 세지면서 그로 인한 나의 매출이 늘었는가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조 지표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뭐 물론 필요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달려야 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팔로워도 늘면 좋겠죠. 그렇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이걸 잘 들으시고 내가 제일 중요한 줄기부터 먼저 파악해야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제가 스노우볼이라고 워렌 버핏의 뭐 일대기에 대해서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늘 얘기하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성실하게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하는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워렌 버핏 수준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을 이제 알지만 일반 나머지 분들도 원칙 지키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전문가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하고 또 그 워렌 버핏의 밑단계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원칙이 좀 아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굴리는 자금도 다를 것이고. 근데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글도 잘 쓰시고 블로그 방문자도 많고 너무 자기 스스로도 내 블로그는 진짜 자부할 만큼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블로그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앞으로는 절대 그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첫 번째, 블로그 마케팅은 왜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에드지얼트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광고라고 치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노출된 글을 보고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 문의를 남깁니다. 왼쪽이 상담 문의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엔 저희가 글 쓴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블로그 글을 써서 저희는 문의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 저는 이 블로그 있잖아요. 이런 블로그 죽거나 어떤 분이 저 품질 얘기도 하셨는데 저 품질 걸리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면 저 품질 걸리면 바로 바꿔요. 왜냐? 이 블로그는 제 손님 받기 위한 도구거든요. 근데 이거 글을 잘 써야지 물론 문의가 오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큰 그림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거는 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제가 정리해 봤는데 아까 전에 왜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블로거로서 살면서 그냥 내가 루틴하고 이게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블로그로 진짜 냉정하게 딱 돈 벌기만 딱 뽑아내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크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포스팅 대행이라고 해서 블로그 열심히 하신 분들 왜 쪽지 날아오잖아요. 글 하나 써주시면은 뭐 얼마 드리겠다. 뭐 이런 거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거 생각보다 수익이 꽤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마케터처럼 이 내가 다른 거를 더 팔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진짜 마케터로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블로그를 이용하는 거 말고 마케터로 아예 활동하는 게 있어요.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CPA 마케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냥 사실 패스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블로그로 이건 좀 황당하지만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 같은 걸 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광고 대행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블로그 광고를. 그리고 또 좀 이상한 말이지만 블로그를 임대하고 판매하는 시장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막 쪽지 맨날 날아온다. 블로그 팔라고 한다. 이거 뭐냐 사기 아니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는 팁들이 있는데 아무튼 블로그 마케팅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가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블로그 마케팅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이건 제가 지워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복붙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없애고 효율적인 키워드 선정 첫 번째. 자, 잘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키워드를 잘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그 키워드마다 노출되고 싶은 컨텐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키워드를 잘 뽑고 좋은 컨텐츠로 그 키워드에 노출되는 것. 이게 블로그 마케팅의 전부예요. 다시 효율적인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요. 그 키워드에 내가 좋은 컨텐츠를 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내가 쓴 컨텐츠들을 내가 선정했던 키워드에 잘 노출시키는 거. 이게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 세 가지 요소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고객 타겟팅이죠. 키워드인데 왜 갑자기 고객 타겟팅이냐? 보시면은 우리 아들을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저 서초동에 이제 살고 있으면 서초동 수학학원 이라고 딱 검색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검색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키워드라고 합니다. 내가 검색하는 검색 단어를. 근데 이렇게 내가 서초동 수학학원을 검색했을 때 여기에 이미 글을 써서 노출시킨 사람은 굉장히 니즈를 가진 사람을 내가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나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잘 선정하는 건 내가 만날 고객을 타겟팅 해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김영숙 사장님이 십시일강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무료 줌 강의 아니면 무료 강의, 무료 자기개발 강의, 자기개발 뭐 강의 뭐 유명한 곳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키워드를 쭉 뽑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십시일강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고객과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가 하는 업종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컨텐츠는 이제 내가 키워드를 정했어요. 근데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봐봐요. 내가 이거를 검색을 했잖아요. 아이고, 어디 갔냐. 이렇게 딱 검색해서 떠 있는 글을 이렇게 딱 클릭을 했어. 자, 이 글이 근데 우리 아들이 보내고 싶은 좋은 글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컨텐츠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는. 내가 좋은 키워드에 아무리 노출시켰어도 컨텐츠가 구리면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게 아까 전에 이제 내가 키워드 잘 골랐는데 결국은 노출을 시켜야 내가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선정에서 정말 그 중요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이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순간 이제 깨알 홍보를 잠깐 해드리고 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만 빼냈어요. 키워드를 선정할 때 키워드는 검색어입니다. 뭐뭐뭐를 유의해야 되냐? 첫 번째, 검색 조회수. 검색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이 검색 조회수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월간 단위로 네이버가 제공을 해줘요. 한 달에 얼마나 몇 건이나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자기 개발 강의는 몇 건 정도 검색할까요? 자, 이걸 볼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모르신 초보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해드립니다. 보면 네이버에 그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치면 자, 이제부터는 이거를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이걸 매일매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네이버 광고 들어가면 이게 옛날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개인도 다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 하면은 여기서 자,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거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해요. 요걸 딱 클릭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키워드 도구가. 자,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다시 이 키워드 도구 아까 그걸 클릭하면 전 지금 광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데 여기에 키워드를 넣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 강의.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무료 줌 강의 이런 거 해볼게요. 조회하면 자기계발 강의라고 검색한 사람이 한 달에 한 30명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겁니다. 검색량이.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이제 내가 이거 두 개만 검색했는데 보시면은 나는 이 두 개만 지금 검색을 했는데 이 밑에 되게 훨씬 많은 게 있죠.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이게 네이버가 빅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좀 혹시나 더 많이 검색할 만한 것들을 지들이 빅데이터에 의해가 쭉 보여줘요. 이 중에서 뭔가 내가 찾는 거예요. 아, 원데이 클래스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어른 색칠 공부 이건 좀 이상하다. 아무튼 뭐 몇 가지 내가 적합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색 조회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무 택도 없는 키워드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검색 조회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마케팅 강의 수강생을 모으려고 마케팅 강의니까 너무 검색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 막 유재석 검색량 많을 거 아닙니까? 유재석 또 놀랄 만한 마케팅 강의 막 이렇게 글을 쓴 거야. 그러면 검색 조회수는 되게 많겠지만 적합성이 없죠. 유재석을 검색한 사람이 내 마케팅 강의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할 만한 진짜 이 검색할 사람의 의도를 고려해서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노출 가능성. 자, 마음만 먹으면 제일 좋은 건 당연히 검색량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걸 왜 못하느냐면은 내 블로그 지수를 생각해야 돼요. 내 블로그.
내 블로그 수준이 내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는 유치원생 수준인데 대학원생의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대학원생 수준의 높은 센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까 전에 그런 그 예시를 보면은 그냥 좀 낮은 거 50에서 100 이 정도 조회수 나오는 거를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걸 많이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이제 예를 들자면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장면은 이건 제가 실제로 저희가 광고 대행을 받으면 이렇게 해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이제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데 먼저 자기 사업에 이렇게 키워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을 하나 받았어요. 한정식집을. 그러면 이렇게 검색 조회수들 쭉 뽑아가지고 좀 괜찮은 검색 조회수를 뽑은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오늘은 이거 써야지, 오늘은 이거 써야지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게 뭐다? 이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 매일 글 써야지. 맨날 써. 이렇게 쓰기만 하잖아요. 키워드도 없고. 오늘 썼다 성공, 안 썼다 실패.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하려면 열심히 필요한데 열심히만 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블로그 마케팅이 예를 들면 뭐 모든 마케팅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블로그를 매일 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되게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우리는 에너지가 제한적이고 시간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글 하나 쓰는데 또 블로그 얼마나 소중하게들 다루세요. 글들도 잘 쓰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라 말이다. 전략적.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쉽게 키워드를 정하고 먼저 그거를 체계적으로 날짜 정해서 딱딱딱 써가는 거예요. 맨날 쓰긴 빡세니까 일주일에 2개만이라도 내가 이런 걸 써가자. 이렇게. 그러면 한 달이면 8개 키워드를 썼으니까 나한테 전화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무슨 애니어그램 강사다. 그러면 애니어그램 관련된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고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올려가는 거예요. 실패하든 말든 그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잘 뽑았잖아요. 쭈루루. 그랬으면 이제 컨텐츠를 잘 써야 되는데 좋은 컨텐츠를 아까 쓰라고 했잖아요. 좋은 컨텐츠라는 거는 좋은 컨텐츠 하니까 어렵잖아요. 도대체 좋은 게 뭐야?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 책에도 나오는데 일단은 컨텐츠를 쓰기 전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제일 첫 번째 why it, why me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야, 마케팅 그래, 마케팅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돼?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 it은 내가 하는 사업 자체를 말합니다. 온라인 마케팅 왜 필요? 근데 마케팅 엄청 많은데 왜 온라인 마케팅이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많은 마케팅 회사들인데 왜 너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가 why me죠. 그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팅을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광고주를 만나면은 근데 뭐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해볼게요. 그 원장님만의 뭔가 좀 맨날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 물어봤을 때 원장님이 그 학부모님을 땡길 수 있는 확실한 제일 센 무기가 뭡니까? 이러면은 일단 제가 뭐 서울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를 많이 보내봤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1대1로 달라붙어서 그렇게 매니지먼트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비용이 쌉니다. 이런 류의 자기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자꾸만 정보만 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이제 책은 많이 봐가지고 정보만 줘 그냥. 아, 당신이 공부를 잘하고 싶나요? 그러면 뭐 수학 무슨 책을 보세요? 뭐 유튜브 뭘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 계속 해주고 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한테 사고 싶은 욕구가 안 들잖아요. 근데 네가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자신 있게 먼저 정해요. why me에 대해서. 하다못해 세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미안한데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이 분석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야 되는 이유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팝니까? 어떤 수로 설득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봐봐요. why me에 대해서 잘 모르겠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한테 고민하는 소비자 있죠. 내가 학원 원장이면 나한테 학원 그 학부모님이 전화 왔을 때 그거 상담했던 내용을 녹음을 해보세요, 자기가. 녹음을 하면 그분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학원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성적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 그거는 잘 가르쳐봤자 성적은 안 오릅니다. 결국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자기의 장점이에요. 차별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온 소비자한테 내가 상담한 내용을 내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내 차별점이 숨어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첫 번째 내 상담한 거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끝까지 학원 내보면 다른 학원이 홍보하는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내 걸 찾아보는 거예요. 쟤는 그걸 빠져있네. 쟤네 단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내 장점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고 쟤네 장점 막 내세우는 거 그것도 내 장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가르치면서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맨날 스토리텔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란 거는 장점이 뭐냐면 기억하기 쉬워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막 원래 퀴즈도 내고 하는데 옛날에 니케이 신문사에서 이런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갔던 식당을 다시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맛이 없어서 뭐 불친절해서 이런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안 갑니다. 즉 마케팅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잘 기억시키는 것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하도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했던 다른 이야기는 기억이 나죠. 막 싸웠던 이야기, 뭐 두들겨 맞았던 이야기, 뭐 희한한 황당한 이야기. 그거 어떤 거 설명하려고 예로 들었던 이야기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근데 그러면 스토리를 해야 되겠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제일 좋은 스토리텔링이냐?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스토리가 없다. 나는 사실은 그런 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없는데요. 그런 스토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잠재 고객들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해서 되짚어주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을 고민하는 어떤 아까 내가 수학학원 원장이라고 했을 때 수학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 어떤 학부모가 있다고 해봐요. 내 스토리텔링이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불우한 시절 살아서 공부 되게 못하다가 막 갑자기 막 한 그런 스토리 말고 내 스토리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저께 저한테 찾아온 학부모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저렴하니까 이렇게 관리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학원 원장님이라도 비용이 싸니까 뭐 사실 그렇게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비슷한데 막상 보냈는데 또 돈은 많이 썼는데 잘할 것처럼 했는데 은근히 또 그게 그렇게 결과적인 성적은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고민돼가지고 진짜 많이 망설여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그냥 지나가면서 막 대충 말했는데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대부분 분들은 꼭 자기 이야기로 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들었던 소비자의 이야기를 그냥 하기만 해도 굉장히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까지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닌 분들이 맞아요 어머님 그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 많더라. 그냥 인강을 저희는 듣게 합니다.
저희는 학원 선생님이 없어요. 저희 학원에는. 이상하죠? 인강을 듣고 저희는 그 가르칠 시간에 딱 앉혀놓고 제가 숙제하는 걸 검사합니다. 바로 붙어서. 왜냐하면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내 솔루션에 동의하는 사람은 탁 귀가 열리겠죠.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한다는 건 비즈니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솔루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컨텐츠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뭐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이 중에서 파트 1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 솔루션, 이게 내 상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 이 고객들의 고민을 계속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 여러분께 처음 뵙지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문의가 오잖아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오늘 내가 방동영 강사님이 만약에 저한테 광고 문의를 했어. 그럼 저는 광고 문의 받은 거를 적어 놓는 겁니다. 아, 해시태그 상위 노출이 효과가 있다는데 이거 뭐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으면 그냥 막 적어 놔봐요. 그 중에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건 내가 반드시 먼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제일 좋은 그 컨텐츠는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사람은 아주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보면 자, 봤을 때 이 책 뭐 많이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신기하게 봤는데 브랜든 버처드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자기 친한 어떤 여동생 헬렌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연애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이 여동생이 나한테 조언을 구했대요. 근데 자기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한 번도 이렇게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연애 상담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연애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 동생은 왜 브랜든 버처드 이 오빠한테 갔냔 말이에요. 왜?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내가 연애 고수입니다. 나는 연애 상담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도요. 진짜 연애하면은 치를 떠는 진짜 연애 바보였어요. 저는 연애 비읍시읒 막 욕하면서 저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루만 만나면 바로 차여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저도 이제 뭐 책을 벗고 막 이제 개과천선해가지고 진짜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깨닫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막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근데 아마 당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하자니 너무 재수없고 거만하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겸손하자니 자신감 없는 남자로 느끼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고민 하실 것 같은데 이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으면 남자인데 연애 상담을 찾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이미 먼저 읽은 것처럼 느껴지면은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동질감을 느낄 만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 암 치료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저도 원래 암 환자였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이번에 암 치료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어때요? 저한테 오고 싶잖아요. 이렇게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질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고객들의 고민,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읊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 쉬운데 이걸 못해. 자꾸만 막 마치 너무 잘 쓰려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자, 여기서 고객들의 고민에 대해서 그냥 읊어주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오늘 저를 찾아온 손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딱 이 시작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렇고요. 아, 이렇게 너무 열정 넘치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을 잡아먹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컨텐츠라는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또 이런 거 있어. 막.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카네기. 좋은 컨텐츠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궁금한 거 얘기해줘야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한다. 응?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을 때 아이스크림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주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렁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컨텐츠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런 궁금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키워드 같은 거 아까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나한테 했던 질문들을 잘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FAQ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죠. 맨날 묻는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강의 섭외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정말 섭외를 많이 해본 분들은 우리 김영숙 사장님도 잘하셨지만 진짜 잘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자기가 강의 섭외할 때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그 FAQ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거 토대로 하세요 하면서 대 가이드가 자세해요. 그런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그게 이제 과정이 소스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모가 훨씬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건 참 이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요. 아까 전에 제가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 나아가서 공감대를 유발하는 사람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호감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호감을 사야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마케터 중에 한 명이 간다 마사노입니다. 중고책이 막 10만 원씩 팔리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이유로 사지 않는다. 인간은 감정으로 산다. 감정으로 사는데 감정으로 사놓고는 자기가 그렇게 감정의 동물인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유를 찾아가지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얻어야 돼요? 잘 팔고 싶으면. 감정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감을 사야 돼요. 호감을 사려면 어떻게 하라? 공감을 얻어라.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네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내가 미리 써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냥 그 비슷한 사람이 궁금해하던 내용들 그냥 쭈르륵 읊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장하고 싶으세요? 여기 성장 가르치시면 되게 많잖아요. 성장하고 싶으시죠? 며칠 전에 찾아온 분도 저한테 성장을 한참 상담하다 가셨는데요. 요런 고민을 상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블로그로 글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지식 전달자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디 있나? 이거. 자, 이런 거 보세요. 블로그 글을 쓸 때 그냥 막 왜 이쁜 이미지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그런 분들 많죠. 이미지 막 예쁜 이미지 사진 뭐 자연 사진 같은 거 탁 넣어놓고 밑에 뭐 책 읽은 거 내용 쓰고 쓰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블로그 마케팅은 아니죠. 그런 것도 자기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블로거로서 하려는 블로그가 있다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진짜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 글쓰기라면은 사진 자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광고주를 모집하려고 썼던 글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200만 명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페이지예요. 야, 너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렇게까지 쏘던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판매한 데이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하루 만에 700만 원씩 판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저도 모객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100마디 뭐 저 잘해요 이런 말보다 여러분도 블로그 글 쓸 때 팍팍 빨리 넘기지 않아요? 빨리 넘기는데 사진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막 맨날 보여주는 그 뭐 애 둘이서 앉아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막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응? 그런 것만 하면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막 팔잖아. 이런 거 이미지 해놓은 거 막 이미지 사이트 이거 눈에 들어오나요? 이제는 이런 이미지가 옛날에는 좋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쵸? 옛날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토샵 열어야 되고 디자인 배워가지고 색감 조합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별로. 디자인 하신 분 아니면 아무도 못 만들고.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만들 수 있죠. 뭐 이용하면 돼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거 이용하면은 이런 템플릿이 다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이래서 지금은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아마 블로그 글들 보시면 이런 이미지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어.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이미지는 눈에 들어오냐면 실제 내가 막 캡처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뿌옇해놔서 눈에 안 들어올 텐데 내가 아까 뭐 한번 볼까 이거? 예를 이런 거. 어떤 분은 이렇게 마케팅 광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봐보세요. 광고 글인데 똑같은 광고 글인데 이런 이미지 쓴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미지 쓴 거하고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맨날 활동하면서 이걸 많이 모아놔야 돼요. 많이 모아놔야 돼. 많이 이러죠. 야, 이거 어떤 사람 맨날 사진 찍는 사람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딱 찍으면은, 뭐 또 사진을 찍냐, 오글거리게, 아유, 대다 치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마케팅 하기가 힘들다. 왜요? 자료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거 써야 돼요, 이거. 근데 이런 걸 쓰고 싶으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냥 실력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진을 찍냐. 근데 그게 굉장히 후회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인간미 넘치는 글을 써라.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은 그냥 그야말로 여기저기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직 되게 어려운 건데 요걸 한번 기억하세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에서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좋은 글을 상위에 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이버를 쓰겠죠, 사람들이. 네이버의 지금 최대적은 유튜브예요. 저만 해도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 가서 다시 검색해요. 유튜브가 검색 엔진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영상 막 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막 TV 같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검색 엔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느끼시죠? 근데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알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에게 좋은 답을 줘야 돼. 얘네 숙제예요. 그래서 얘네는 프로그래밍적으로 기계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가장 좋은 글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 자, 근데 좋은 글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걸 네이버는 어떤 기준으로 해놨냐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좋은 작가가 쓴 글을 좋은 글로 봅니다. 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작가한테서 좋은 글이 나올 거야. 자, 좋은 작가가 누구예요? 아이디잖아요. 블로거예요, 블로거. 그죠? 그 블로거가 어떤 블로거 딱 그 블로그 지수가 그냥 좋은 작가인 거예요. 이래서 블로그 지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컨텐츠를 올려주겠죠? 그럼 좋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 형식적으로 좋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해놨는데 아니면 뭐 김치찌개 끓이는 법에 대해서 글로 써놨는데 그냥 막 텍스트로만 쭉 쓴 거하고 사진 찍어서 막 보여준 거하고 영상으로 막 보여주면서 한 거하고는 당연히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영상까지 형식을 갖춘 게 되게 좋겠죠? 그래서 형식은 글, 사진, 영상 이런 걸 적절하게 조합하는 컨텐츠가 좋은 거예요. 더 자세한 것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반응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좋은 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댓글 달리고, 좋아요 달리고, 스크랩 많이 해가고.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스, 댓, 공.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스크랩, 댓글, 공감. 공감이 좋아요의 옛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성. 아무리 똑같은 키워드면은 가급적 최신 정보가 더 좋은 걸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점수로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자, 요거는 잘 봐두세요. 요 부분. 요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거고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제 책에 좀 자세히 제가 써놨거든요.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블로그 하기가 너무 좋다는 게 요건 꼭 들으셔야 되는데 네이버에 어떤 상위 노출시켜주는 어쨌든 이걸 판별해내려면 네이버도 뭔가 기계적으로 지네가 계속 자동적으로 좋은 문서를 계속 필터링 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수없는 문서가 올라오고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지네들 나름대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줄기가 있어. 그게 하나는 다이아라고 하는 알고리즘하고 하나는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말은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C랭크라는 거는 그냥 C를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키워드를 했어요. 뭐 서울 아파트값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수많은 블로거들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기존에 많이 써오던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C랭크라는 거는 전문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분야의 글을 많이 쓴 사람의 전문성을 좀 쳐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어요. C랭크만. 옛날에는 온리 이것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그냥 이 전문성 높다고 판단되는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모든 키워드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든 걸 다 검색해도 그냥 몇 개 블로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봐봐요.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었어. 지금은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때 카페에서 뭘 검색하면은 죄다 중고나라밖에 안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중고나라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카페 섹션에도 보면은 하나의 카페가 도배가 안 되게 막아놨어요. 블로그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파워 블로그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너무 많고 해서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얘 반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돌리자 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인데 다이아는 문서의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의 질, 문서의 퀄리티. 글을 잘 쓰면 띄워줍니다. 옛날 지수가 조금 약해도 글만 좀 잘 쓰면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줘요. 대신에 너무 센 키워드, 아까 전에 키워드 왜 검색 조회수가 있었잖아요. 너무 검색 조회수가 많은 건 안 뜨지만 한 중간 정도는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위 노출의 기본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품질을 물어봤는데요. 저품질이라는 거는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쓴 글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죠? 목록이. 근데 내가 쓴 글을 통째로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제목을 통으로 이렇게 쭈르륵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제목을 통으로 검색해도 안 나와. 한 두세 개 이것도 해보고 한 세 개를 해봤는데 다 안 나온다. 그러면 저품질 걸린 겁니다. 아, 아시겠죠? 저품질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품질을 주고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상업적인 글을 많이 쓰면 죽인다. 요게 통설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절대로 답을 해주지 않아요. 죽인 적 없다고 하고 뭐 고객센터에 아무리 보내도 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맨날 블로그 강의하면은 블로거들 많이 모인 방에서는 꼭 그 질문을 해요. 블로그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나요? 그래요. 저는 항상 똑같이 말해요. 왜 살리냐? 버려라. 라고 합니다. 블로그 죽인 거 살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그냥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했습니다. 깨알 광고. 제가 이제 요즘 성과형 독서 모임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거든요. 요거하고 요즘 블로그 대행사 창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상으로 일단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